얘가 좀 메이드 인 차이나요? 이게 어디 건지 내가 안 써놨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어디? 그 안 써 있네. 어느 신문에서 내가 본 건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무지하게 더운데 왜 더운지 아세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인간들이 말이죠. 그 환경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론자들.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론자 중에 알 고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출신이죠. 대통령 나왔다가 이제 졌는데 그 알 고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미국의 환경론자인데 그 사람 집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12개월 동안 그 사람이 집에서 쓴 전기의 양이 미국 평균 집의 21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뭐 마음 놓고 쓰는 놈이에요. 그냥 뭐 사정없이 에어컨 틀고 문 열고 자기는 환경론자인데 다른 사람은 전기 아껴 써야 되고 자기는 막 써도 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 없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는 리무진 좌파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강남 좌파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리무진 좌파라는 말이 아예 있어요. 영어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아직 100% 증명된 이론이 아닙니다. 100% 증명되지 않았고 1979년까지는 걱정이 지구가 식는다였습니다. 지구가 더워진다가 아니라 지구가 식는다가 걱정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지구가 더워진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강사에서 쫓겨납니다. 웃겨요. 전경련에 말이죠. 전경련에 그 연세대학교 은퇴한 교수 한 분이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화학부 교수인데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이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라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평생 과학자 아닙니까? 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이 온도가 오르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맞대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여름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써서 올라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거냐 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행동 때문에 지구 온도 올라가는 거는 온도 올라가는 게 4%가 인간 행위랍니다. 96%는 자연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건 뭐냐면은 지구가 이제 돌 때 그 이 축이 있잖아요. 우리가 팽이를 돌리면은 처음에는 똑바로 서서 돌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삐뚤삐뚤하잖아요. 지구가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하고 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축이 요 삐뚤삐뚤하는 것 때문에 온난화와 냉각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대요. 몇백 년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는 고기점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한참 더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공장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더웠냐를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CO2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히 모르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과학에도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이럴진데 그런데 그 주장을 했다고 정경련 뭐 높으신 분이 이 사람 빼라고 이런 그 쓸데없는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웃당한 케이스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사회과학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3페이지에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 안 읽어도 보면 박정희 장군은 조국의 빈곤함이 혁명 거사의 이유였다고 주장한다. 왜 혁명했냐? 이 나라 좀 먹고 살라고,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이 이제 뭐 5.16 쿠데타 일으키고 얼마 안 돼서 쓴 책입니다. 그는
3페이지 중간 그 밑에 중간 부분이에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한탄하며 혁명을 꿈꾸었는데 그가 제시한 자료는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 중 무려 52%가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고 있다는 처절한 현실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매년 그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짜면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자르기도 하고 뭐 보태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하던 해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미국이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미국이 주면은 뭐 많이 하고 미국이 안 주면 못 하고. 그래서 50 국가 예산 중 52%가 미국 거로 충당이 되고 있다. 국방 예산은 70년대까지도 70한 몇 년 정도까지예요. 미국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100%입니다. 미국이 주면 하고 못 주면 국방도 못 하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52%의 예산을 미국이 주니까 이 나라는 48%에 불과한 나라다. 왜? 국가 예산의 48%밖에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한국의 실가치는 48%에 불과한 것이다. 달리 말을 바꿔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은 52%를 차지하고, 그렇죠. 미국이 52% 돈을 내니까 미국의 발언권이 절반이 넘는다. 왜? 내년에도 돈 받으려면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나타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 있으니까 돈 준다. 그렇죠. 관심 없으면 돈 안 주겠죠.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우리 정부는 당장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말 보면은 이 사람은 무지하게 반미적이 될 것 같죠. 야, 미국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하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데 그 조금 더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들추어서 촌호도 의식적인 곡해를 일으킨다거나 감사하는 마음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려는 것은 아니다. 고마운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이거 얻어먹으면서 말이죠. 저거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지만 그래도 고맙다. 내가 얻어먹는 거 아니야 하고서. 예. 미국이라는 국가에 반대하는 것이 마치 지식인의 당연한 태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현 세태다. 학생들에게 미국의 지원을 고마워해야 된다고 말하면 미국이 자신을 위해 한국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박정희의 고마운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아무리 삭막한 국제정치의 세상에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 국제예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국제사회,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예의를 갖춘 무엇이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아니고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라가 좀 몇십 년이 더 지났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가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렇죠. 월남에 파견하는 겁니다. 월남에. 이거는 참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번민을 거듭하다가 우리 애들이 가서 전쟁터 나가서 죽는단 말이죠. 전쟁터 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래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제가 전쟁이 제 전공인데 전쟁이 전공이라면 사람들이 웃어요. 국제정치의 기초가 전공입니다. 기초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국제정치학 전공을 4개로 나누는데 1이 인터내셔널 컨플릭트, 국제분쟁, 즉 전쟁론이 국제정치의 제일 큰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외교정책, 외교정책, 그 외교는 이제 말로 하는 거죠. 국제기구, 그럼 뭐 국제이론, 외교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제분쟁인데 어느 날 어떤 기자 한 분이 그때 이제 이회창 대통령 선거하고 그랬을 때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때 이회창 대통령 나오고
그때 누구였던가? 하여간 뭐 이회창 씨가 이제 이쪽 후보였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노무현 씨는 나중이고 그 앞에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자들한테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죠. 100만 대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교수님 끝내주는 정의를 내리셨다고 그러길래 헌법 읽어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헌법에 써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그죠? 국군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월남전에 파병하잖아요.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할 자신 없으면 도지사나 시장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거 할 깡 없는 사람은 대통령 출마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죠.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거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렇죠. 대처 총리 영국의 포클랜드 파병하는 거 보세요. 지금 월남에 갔는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come of age,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나라가 되었다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저게 역사를 보면은 한 사건 한 사건이 터지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걸 다 했어요. 저거 해가지고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이미지인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군이 싸우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네. 전쟁을 하는데 잘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 지금 와가지고 겁쟁이가 나대가지고 뭐 새끼손가락도 다치면 안 되는 나라가 됐는데 한국이 원래 그런 나라 아닙니다. 삼국 통일 어떻게 했나요? 전쟁으로 한 겁니다. 전쟁. 전쟁에서 통일했지. 김춘추가 외교한 거 아니에요. 김유신이 외교한 적 없습니다. 전쟁해가지고 백제 깨고 그리고 고구려 깨고 고구려 깰 때 힘이 모자라니까 중국 힘 빌려가지고 하고 중국에 안 가니까 그놈 싸워서 쫓아낸 게 통일입니다. 이 세상에 지구의 통일 중에 흡수통일 아닌 통일은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흡수 안 하고 어떻게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통일은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독일인데 이것은 소독. 이 방정식이 풀리면은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우스 베트남 더하기 노스 베트남은 통일된 베트남인데 이건 보니까 노스 베트남이에요. 이 공식을 알아야지 통일이 되는데 우리는 한반도기 태극기하고 북한기 합치면은 한반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일의 역사를 보면은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은 저 깃발 아니면은 김정은이 집 앞에 붙어 있는 깃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게 짬뽕이 되는 깃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은 섞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권이 지금 북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권력이에요. 왜? 유엔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개가 합치는데 비변법처럼 잘 섞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했을 때 통일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된 이 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이거나 북한 국가예요. 통일된 이 나라의 수도는 서울일 겁니다. 그래서는 북한이죠. 독일처럼 뭐 헌법에 미리 정해놓는 나라도 있어요. 통일된 다음에 수도는 개성으로 한다라고 써 있으면 개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한은 서울 아니면 평양이 되는 거 그게 통일이죠. 그 방정식을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헷갈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왜 헷갈리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월남 갔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괜찮은 나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때 우리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참 기가 막힌 것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유를 주는데 그걸 먹으면 설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로 샤워를 했대요. 내 월남 갔다 온 군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걸 먹으면 하도 샤워를 해서 병장들이 야 내가 그 위에서 부어 그러면 그거로 머리도 감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사오고 뭐 사오고 그때 우리나라 그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그때 그 월남의 사령관인데 요새 우리나라 그 젊은 기자들이 그래요. 우리 국군이 전쟁을 잘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잔인했다는 소리다. 잔인했대요. 참 잔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월남 전쟁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월남 전쟁을 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중위하고 대위 해서 3년 동안 군대를 근무했는데 중위 2년, 대위 1년을 달았습니다. 사관학교 교관을 했는데 우리보다 몇 년 선배들이 전부 월남전 갔다 온 장교들이었어요. 그 내가 전쟁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 그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전쟁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수집을 해서 다 써놨습니다. ROTC 출신으로 그때 갔다 왔고 내가 중2 때 중령이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니다. 내가 중2 때 소령이었던 오용근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오용근 소령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 나오면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아주 잔인했던 군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월남군이 베트콩이 한국군을 만나면 전투를 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잔인했다는 거야. 양민 학살하고 양민.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러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오용근 소령한테 소령님 지금 뭐 이렇게 잔뜩 달았는데 이게 양민 학살에서 많이 단 것이죠.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정치학 좀 공부했다고 그따위 그 소리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논두렁을 걸어가는데 우리나라랑 논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월남이. 그 논두렁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그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따이안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한국군을 따이안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대원들도 따이안 하면서 거기 뭐 수십 명이 농사 이렇게 모내기 하고 있는데 손하고 가면서 뭐든 전도 주고 먹을 것도 그러고 걸어가는데 따당 소리가 나더니 보니까 둘이 넘어진 거예요. 총 맞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다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누가 쐈습니까? 누가 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군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다 죽였대요. 월남전에는 말이죠. 군복 입은 군원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 양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군이 양민을 많이 죽였다고 라고 우리 신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소령님이 자기는 그때 그래서 내가 중이었을 때 이중이는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소대장이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뭐 그냥 듣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전쟁터예요. 그게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을 비난하는 것 중에 미군이 잔인하다 그러는데 미군이 찝차 타고 가는데 이라크 아이가 손 흔들어가지고 세웁니다. 뭐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 그 차 터져요. 그래서 미군 장교들한테 아이들이 손 흔들면 그냥 가서 깔아뭉개고 통과하라고 빨리. 그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가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이러는 거는 좀 그렇죠. 지금 와서 가서 사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논리로 전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민족주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것이 공산주의 확산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싸운 거거든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가서 싸웠고 최명신 장군의 부대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직접 써 있어요. 그 판대기에 써 있습니다. 페인트로 그냥 그 뭐 군인들이 쓴 거니까 글자가 우아하진 않지만은
한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러고 싸웠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뭐 한국군이 싸움 잘하고, 이 사람은 별명이 신사도둑놈입니다. 젠틀맨 세이프라고 돼 있는데, 그때 한국군을 현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월남가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M16이라는 미제 소총을 지급을 받았거든요. 한국군은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M1이었습니다. 무지하게 크고 무거워요. 근데 전투하고 나서 총 잃어버렸다 그러면 미국이 웃으면서 줍니다. 신사도둑놈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주면은 기름종에다 싸고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또 근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속도로 그때 다 깔은 겁니다. 종잣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종잣돈 가지고, 그래서 참 그 전쟁 가가지고, 이제 부국강병의 그 기초를 놓는 것이죠. 예, 월남 가서 전쟁하던 이 모습들입니다. 성대한 환송식, 맹호부대 곧 월남으로, 뭐, 월남 갔던 그런 부대들인데, 이때 우리 꼬마 때 참 그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하러 가는구나 하는, 뭐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커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월남 가서 전쟁했을 때 7개국이 가서 싸웠습니다. 7개국.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은 한국에 왔던 군이 마지막 유엔군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소련이 무조건 반대니까 유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한국에 왔던 것이 마지막이고, 그때부터는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 동맹군, 그러니까 연합군 싸웠는데, 월남에서 싸운 나라가 7나라인데 한국군이 제일 많은 병사를 보냈죠. 5만 명.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정말로 고마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맙다 그러고, 나중에 내가 당신이 고마운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를 선물로 원하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소 하나를 줘달라. 지금 홍릉에 있는 그 연구소가 바로 박정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연구소입니다. 거기 가면 존슨관이라는 강당 이름이 존슨관이에요. 존슨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 나라의 그 기초가 이제 쌓여갔다는 그런 얘기죠. 이때 역사 읽으면은 우리가 참 이 감동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옛날에 읽었던 책을 지금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보세요. 그럼 느낌이 다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쌀 남은 거로 하숙집 주인한테 떡 해달라고 그러고, 그때 대위였습니다. 제가 계급이. 떡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국군 대위가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야, 오늘같이 기쁜 날 무슨 장송곡이야. 제가 그 이 책에 나는 그때 어렸을 때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라고 썼습니다. 그거라도 써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또 동료 교수 중에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영남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학생회장도 하고 그렇게 죽어라 데모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화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갖고 가서 절했대요. 그 무덤에다가 절하고 소주 한 잔 뿌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박정희 연구회에도 드문드문 나오는 그 연세대학교 저 원주 캠퍼스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세중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희 때 데모하다가 경찰한테 맞아가지고 이 다리에 있는 그 앞에 그 조인트 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똑바로 굽히질 못합니다. 한쪽 다리는 피고 다니는데 그냥. 그분이 캐나다로 유학 가시는 걸 보고 저는 야, 이제 또 왕빨갱이가 한 사람이 이제 박사 받아가 오겠구나 그랬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박정희의 신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박정희를 연구하다 보니까 박정희가 박사 논문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자기가 항복한 겁니다. 존경하기로. 그래서 평생 그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되면은 그 똑같은 책이라도 세상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최근에 군대에 있을 때 보던 책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본 책을 요번에 보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이 책을 없애야 될 때가 된 거구나 하고서 이거를 몇십 년을 끌고 다녔구나 하고서 한숙집 옮길 때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도 진보하는 겁니다. 진보. 이 고속도로 만들 때 지금 보면 이거 고속도로도 아니죠. 가운데 이제 그 뭐 나무 이렇게 도장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2차선으로. 그래도 이게 그때는 참 감동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하는 날 술 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걸리도 길에다 뿌리고 그 뭐 다 이렇게 미신적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대동맥이죠. 서울 부산 고속도로 해가지고 이거 할 때 뭐 사진까지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김대중, 김영삼 씨가 누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있습니까? 아니 그 사진이 긴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랬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부자들 놀러 다니는 길인데 왜 부자들이나 잘 놀러 다니라고 이런 거 만드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하고 참 못 보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인들, 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건데 이 길이 지금 요거면은 뭐 되겠습니까? 좁아서 지금 뭐 이 양재 뭐 지나서 그 가는 길은 10차선이죠, 10차선. 근데도 그게 막혀가지고 쩔쩔 매는 걸 보면은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그 인터뷰가 있어요. KBS에 나온 거 이걸 캡처한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얼굴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본다고 갔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인상 아니야. 냉철하고 그런데 가니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고. 이 사람은 우리는 1대1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데모하는데 돌 들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돌을 놓게 되더라고요. 바로 가까이서 내가 제일 한 10몇 미터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걸 얼굴이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 어떤 그 뭔가를 권위가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카리스마에 그 꿀린 거죠. 김문수 지사가 그런 거 안 하고 전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만 가지고 장사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박정희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관광 이런 측면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본지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시대예요. 광화문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 있는데 그는 조선시대죠. 세월호가 요새 있군요. 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사가 거기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동상, 박정희 동상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름을 박정희 공항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산업화의 상징인데 그런 거는 있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거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산 사람이면은 뭐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다 좋아합니까? 그렇죠. 레이건 공항이 있잖아요. 레이건 공항이 그 워싱턴 그 케네디 공항이 있고 뭐 케네디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아주 싫어했죠. 그렇지만 하여간 뭐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죠. 이 나라로서 존재하려면은. 이거 아까 뭐 얘기한 건데 뭐 하여간 그 학자들이 뭐 몇 가지 볼까요? 1964년만 하더라도 북한을 이제 뭐 좋다고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제이 로빈슨 같은 사람. 북한은 빈곤이 없는 나라다. 전후 세계의 모든 기적은 북한이 달성한 이러한 성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소련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소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무엘슨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1980 한 7, 8년 무렵에 소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지. 소련이 내일 모레 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지식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일입니다. 작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우리나라 언론 한 놈도 예측 못했는데 단 한 신문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미국이 개판이라고 얘기하고 탄핵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참 그 언론의 문제예요. 국제정치 세계 돌아가는 거 잘 뭐 이렇게 모르고. 뭐 이거 책에서 그냥 인용한 건데 1960년에 조선의 1인당 GDP 요거 아까 근데 그냥 계속 그 쉽게 얘기해서 80, 240, 800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 그거 알면은 여러분 됩니다. 제가 오늘 요 내용하고 이제 강의 자료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 경제 망한 이야기 곧 잠깐 하겠습니다. 란코프라는 사람이 모스크바 출신인데 평양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 국립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았는데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한국말을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우리 만나면 전부 한국말로 하는데 이 친구가 쓴 책 중에 북한 워크아웃, 북한 꺼져라 그런 소리입니다. 북한 너 꺼져 그런 뜻인데 요게 이제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2009년 11월에 화폐 계획이 있었는데 북한이 말이죠. 배급 주는 나라입니다. 배급 주는 나라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국민이 잘못 살면 국민 책임이 아닙니다. 왜? 나라가 배급을 안 줬으니까 못 사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못 살면 자기 책임이 많아요. 왜? 우리가 알아서 사는 기분이 그거니까. 물론 이제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나라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해서 부자만 유리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회를 제대로 줬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못해서 그러니까 배급을 주는 나라니까 국민들이 못 살면은 정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잘 살면 정부가 잘하는 거고 그런데 북한이 2001년대 그 무렵에 배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 보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햇볕 정책론자들이 봐라 햇볕 때문에 북한이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사회주의가 파탄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니네들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를 풀을 계속 못 주면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바깥에 풀어놔야 되는데 풀어놓은 거는 자본주의로 간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거지.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나가서 먹고 사는데 먹고 살아서 놀란 거예요. 누가 먹고 사느냐? 아주머니 중심으로 먹고 삽니다. 아저씨들 다 굶어 죽었어요. 아저씨들은 뭐 가서 이렇게 시장 나가서 뭘 잘 못해. 근데 아주머니들은 독하잖아요. 여자가 더 남자보다 셉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쌀이 요만큼 있는데 요 쌀을 요거를 이쁘게 떡을 만듭니다. 한 대를 가지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들고 나가서 쌀 2대랑 바꿔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바꿔오고 또 바꿔오고.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아주머니들이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자기 돈 얼마 있다는 걸 아니까 안 돼요. 그래갖고 돈을 해다가 전부 그 아궁이 같은 데다가 뭐 숨겨놓는 겁니다. 숨겨놓는데 이게 쉬어보니까 아 이제 나는 김정일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요 돈 가지고 우리 아이 뭐 대학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 뭐 동네 높은 사람한테 돈도 먹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거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네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괜찮아. 나만 안 건드리면은. 그게 이제 북한 사회의 딜레마죠. 국민들이 먹고는 사는데 자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장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내일부터 돈이 아니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2009년 11월에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옛날 돈으로 1,000만 원 들고 있어요. 그럼 100대 1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때 100대 1로 해놓고 10만 원까지 바꿔줬습니다. 근데 3,000만 원 들고 있으면은 들고 갔는데 2,000만 원 압수, 그리고 10만 원. 그래서 다시 또 평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1월 북한 생긴 일에 제일 울음바다를 이뤘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경제 성장이 3.9%래요. 김정은이.
그게 김정은한테는 딜레마입니다. 이제 또 한번 저걸 걸어야 되거든. 근데 요번에 북한 국민들이 또 다 뺏기고 가만히 있을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잘 모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먹고는 가만 놔두면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라고 놔뒀더니 먹고는 사는데 보니까 자기가 물표로한 거예요. 김정일이 너 내 돈 버는 것만 가만 놔둬. 그러면 네가 무슨 짓 해도 내가 뭐라고 안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랑코프 교수가 북한 간부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통치배들에게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제공하는 아줌마들이 미국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북한이 내일 모레 무너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따로 국민 따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를 크게 네 개로 봅니다. 이게 궁중경제, 페리스 이코노미 해가지고 그거는 김정은의 주머니 경제입니다. 김정은이 돈이 많아야지 그거로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에 김정일이는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날은 벤츠를 사줍니다. 장군들한테. 그래서 북한 장군들은 다 벤츠를 타요. 그리고 뭐 그 통치자금이지. 그거를 이제 궁정경제. 그 다음에 군수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군수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생경제. 그게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건데 민생경제는 한 90% 날아간 거로 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100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 그럴 무렵에 국민들이 먹고 살던 돈은 거의 100이 아니라 10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럼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네 번째 지하경제라는 겁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죠. 근데 그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적인 민생경제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래서 먹고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보면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국 돈, 뭐 달러는 아주 최고로 치고 북한에서.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근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둘이 피는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피가 다릅니까? 북한은 우리나라랑 지구에서 피가 제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쟤네들은 못 살까? 한국은 사는데 택한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택한 제도. 이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난 게 아니라 택한 제도가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제도를 택한 것이죠. 자본주의가 그게 베스트는 아닌데 베스트는 분명히 아닌데 그래도 그거는 인간들을 먹고 사는데 성공시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주의는 그거는 휴메인하죠. 마음이 따뜻합니다. 가슴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자본주의는 가슴으로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근데 그거 한 나라는 다 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는 다 망했죠. 그래서 망해서 공산주의가 없어진 겁니다. 70년 실험해 보니까 안 된 거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평등해지는데 하향 평준화입니다. 다 거지가 됨으로써 평등해진 것이죠. 모두 다. 다 거지가 돼서 평준화, 뭐 그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이런 나라.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한국군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한국군은 미군하고 키가 같아요. 우리나라 17살짜리 평균이 174랍니다. 남자 평균이. 미국이 174입니다. 미국 백인이. 이제 같아요. 축구 시합하면은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요. 프랑스랑 축구 시합하는데 우리 선수들 체력이 좋으니까 후반에는 유리할 거라고. 박정희 때는 상상하지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 권투 선수가 가서 우리는 김치 먹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필리핀 선수랑 싸우다가 KO 당하고 오는데 저놈은 우유 먹고 고기 먹고 우리는 이제 김치 먹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느냐고. 그런데 30년 만에 우리 애들이 후반전에는 체력이 좋으니까 프랑스한테 이길 거라고. 그거 다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딱 나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어린애가 아닙니다. 나이 들은 애예요. 내가 그 이대에서 가르치는데
북한 군인들이 총 들고 가는 거 했더니 애들이 학예회, 초등학생들 학예회네요. 아니 현역 군인이 총 들고 가는 거라고. 북한은 137이 넘으면 군대를 갑니다. 137.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내가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너네들 내 앞에서는 이랬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나보다 다 크니까 여학생들이. 대한민국 수출인데 저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참 옛날에 수출 입국, 야 우리가 뭐 하냐, 팔아먹고 살아야지. 팔아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꼬마 때는 좋은 거 들고 있으면은 그거 물 건너온 거냐 그랬습니다. 그거 물 건너온 거구나. 홍콩제, 미제, 일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구 위에 떠 있는 배에 14%, 그 무게로 쳤을 때 14%는 한국에서 나간 거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지구 위에 떠 있는 모든 화물선 무게에, 거기 이제 화물 실었죠. 그 무게의 14%는 한국에서 나간 거든지 한국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더니 세계 평균보다 18배 우리는 나가고 들어온 물건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의 0.75%인데 그런데 세계 물동량의 14%가 한국이니 그러면 14를 0.75로 나누면 18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18배 무게로 쳤을 때 외제 또는 우리 거가 외국으로 나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삼성을 우리 회사로 착각하는데 그래서 돈 뜯어가지고 놀아주면 된다는데 아니 삼성이 뭐 대한민국 토종회사도 아니고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먹고 사는 회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삼성의 주주들의 절반이 외국이죠. 근데 걔네들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돈 뜯으려면은? 그 지금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 돈 뜯어가지고 놀아가지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소나타, 요번 소나타 말고 그 앞전 소나타, 그거 미국에서 디자인한 거라는 거 아시죠? 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고등학생들 이제 중학생들 수학여행 안 받는다면요. 안 보여준다고. 근데 나는 미국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길 이름이 현대블루바드예요. 야 어떻게 길 이름이 현대대로지 한국말로 하면은 뭐 강남대로 현대대로가 여기 현대 뭐 있나 보지 하고서 보니까 멀찌감치 지붕을 현대라고 큰 마크를 붙였더라고요. 그 현대자동차가 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그게 뭐 알라바마 어디 같아요. 내가 어디 미국 갔다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현대 들어갔는데 그게 그 크리스마스 거의 가까이 무렵에서 마지막 관광시켜주는 마지막 차를 탔어요. 그 바퀴 여러 개 있던 거 기차처럼 생긴 거 거길 tas는데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소나타를 미국 사람이 디자인했는데 앞에서 보면은 그 미국 새 중에 머리 허연 거 있죠. 독수리. 그거가 앞에서 쳐다보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독수리처럼 만들었으니까 모양이 약간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 차가 현대 소나타는 부동의 1위죠. 그 모양이 나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K5인가를 조금 더 많이 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양을 조금 부드럽게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첫 번째 디자인은 미국 사람이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이 야 몽구야, 정몽구 보고 몽구야라고 썼습니다. 몽구야, 차를 그렇게밖에 못 만드니 모양이 너무 무섭다 이거야. 내가 몽구를 했으면 이렇게 답장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팔아주거든 너네들보다. 안 그래요 솔직히? 장사꾼들은 자기 거 더 많이 팔아주는 고객이 더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나라인데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황당한 얘기 해드릴게요. 기차 타고 만주 간다는 얘기 있죠. 기차 타고 유럽 간다는 거. 그 바보입니다.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차 타고 유럽 놀러도 못 가요. 이틀째부터는 지쳐가지고 죽을 지경이래요.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처음에 만주 딱 가니까 허허벌판이 멋있더래요. 3일째부터는 죽는 줄 알았대. 근데 화물을 저거로 나른다.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이거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가 있는데 요 박스를 2만 개 싣는 배가 있습니다. 박스를 2만 개 싣는데 기차에다가 저거 2만 개 실으려면 화물차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박스를 2만 개를 실어요. 그럼 2만 칸이 필요하죠. 2만 칸. 내가 대한민국의 기차를 다 접었습니다. 많이 지나가는 거. 26개 단계가 최고로 길어요. 26개. 화물칸 26개가 최고로 긴 겁니다. 그보다 더 긴 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26개 이상 안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역에서 부릴 수 있는 공간이 그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거는 180개까지 답니다. 화물을 180개 다는데 그 180개짜리에는 그 엔진이 한 5개쯤 있어요. 엔진이 한 5대가 있어야지 180개짜리를 다는 겁니다. 저 180개짜리하고 2만 개짜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거 한 척은 그 미국에서 제일 긴 180짜리 기차 몇 대인지. 그래서 다 배로 나르는 겁니다.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배하고 지상교통하고 보통 12대 1 정도 액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북한에 철도 놔주고 북한하고 거래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뭘 만주까지 간다고 자꾸 그러고 말이죠. 베를린까지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어느 대통령 후보는 개성서부터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가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갔다 오려면 휴가를 한 달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지. 갔다만 오는데 한 달 걸리죠. 그렇죠? 뭐 한 열 며칠 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바로 배를 타서 무역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우리는 남의 거 사다가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 누가 꺼주냐. 그래서 돈 꾸러 월남에도 가고 그런 겁니다. 이제 미국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립세트 교수 이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놀랍지만 진리인 연구가를 발표했다. 박정희는 요거 이제 내 책에 나온 겁니다. 물론 립세트 교수의 논문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적인 상황 아래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가 먼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국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에 강병을 이야기했다. 강병 부국을 이야기한 북한은 지금 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국 강병이라는 저 사람이 군인 출신 맞아. 저는 군인 출신이 맞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군인은 군사력부터 강해야지 되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강병 부국을 얘기하지 않고 부국 강병을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현인이 되는 것이죠. 55분이니까 또 10분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쉬면서 하죠. 뭐 더운데.